네, 안녕하세요. 말로 쓰는 영화 감상문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팀 버튼의 영화를 다룰 텐데요. 팀 버튼의 초기작 피위의 대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1982년에는 그의 첫 번째 단편 빈센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84년 두 번째 단편 프랑켄 위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5년에는 첫 번째 장편 피위의 대모험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우울한 독백적 이야기라고 한다면 피위의 대모험 같은 경우 밝고 명랑한 캐릭터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했고 폴 루벤스라는 사람이 피위 허먼 쇼라는 라이브 쇼를 진행하던 코미디언인데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영화 평론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나눠보고 들어가 볼까 해요. 영화 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 평론이란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유추해내는 작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특수한 인물의 특수한 사건을 다루기에 특수성의 영역이죠. 그러나 특수성 속에는 반드시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편성 때문에 혹은 덕분에 관객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특수하기만 한 영화가 있다면 절대 감동을 줄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잘 만든 영화는 특수성 속에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다. 오늘의 포인트는 피위의 대모험의 특수한 사건 속에서 어떤 보편적 특질을 품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캐릭터 영화입니다. 모든 영화는 캐릭터 극일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나오는 이상 그 인물이나 혹은 대상은 캐릭터성을 가지죠. 이 캐릭터를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관객에게 얼마나 설득적으로 어필하느냐가 영화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미디 영화의 경우 캐릭터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웃긴다는 건 그 사람이 웃기기 때문에 웃긴 거죠.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이 웃기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점들은 캐릭터를 잘 구축했을 때만이 온전히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 피위의 대모험의 관전 포인트는 피위라는 캐릭터와 기타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표출했느냐를 살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를 우리는 한 번만 보고 말죠. 책이나 드라마, 예능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이상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의 영화를 여러 번씩, 많게는 수십 번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영화의 특징적 장면이나 어떤 대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그 장면과 대사를 즐기는 거죠. 마치 똑같은 뻔한 자극이라도 그 자극 자체가 좋아서 반복하여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면서도 떡볶이를 계속 먹죠. 헬스하는 사람들도 헬스를 계속하고, 예를 들면 자위를 하는 사람은 자위가 좋아서 계속 해요. 사람이 특정 자극이 만족스러우면 중독적으로 반복하는 성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영화나 책을 수십 번씩 보는 이유는 그 자체로 뭔가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잘 만든 영화의 조건 중 하나로 우리는 반복 시청에도 즐길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위의 대모험의 어떤 장면 혹은 어떤 대사들이 좋은가 따져보는 것은 캐릭터가 얼마나 잘 구축되었는지, 즉 얼마나 매력 있게 묘사되었는지, 코미디 극으로서 얼마나 특정 장면을 몰입감 있게 살렸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장면,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자전거 선수들이 힘들게 페달을 밟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양복 입은 얼굴이 맨들맨들한 어떤 청년이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페달을 밟아서 그 모든 선수들을 순식간에 제쳐버려요. 선두로 나서요. 다른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은 혼자서 신이 나가지고 질주합니다. 모든 선수들을 따돌린 그는 영화의 주인공 피위예요. 피위는 마침내 우승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위를 환호하며 시상식 연단으로 목마를 태워서 갑니다. 근데 그 눈을 감고 이제 왕관을 쓰려던 찰나에 시기 소리에 피위가 잠을 깨요. 꿈이었던 거죠. 이 첫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 가지 키워드인데 꿈, 자전거, 어린아이,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이 영화에서 피위의 꿈 혹은 상상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중간중간. 이런 꿈이라는 건 비현실적 서사가 자주 발생한다. 영화의 몽환적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져서 코미디적인 요소와 더불어 약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자아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자전거. 자전거는 피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에요. 피가 몸을 떠나는 발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라는 단어죠. 피의 천진난만하고 개구쟁이 같은 표정과 웃음. 여기서 피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과 생각은 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피의 어린 아이 같은 특징 때문에 모든 어른들과 마찰 혹은 갈등을 빚게 되고 아이러니와 모순이 발생하여 사건을 증폭시킵니다. 피라는 캐릭터는 과장된 제스처와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려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습이 인위적이거나 심할 경우 거부감마저 자아낼 우려가 있을 정도이기도 해요. 반복해서 이 모습을 마주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피만의 특유의 웃음소리와 표정이 너무 다정다감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막 웃는 게 이게 좀 섬뜩할 정도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차차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개그라는 게 한번 개그를 생각해보세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같아요. 낯선 것들이 익숙해지면 어느샌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사람들은 웃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외국의 코미디물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고 멍해지잖아요. 저게 왜 웃기지? 그 개그 코드가 그 나라에서는 통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코미디만큼 문화적이고 상황적이며 맥락적인 장르는 없다고 봅니다. 웃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의 서로의 코드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웃음이 누군가에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 웃음의 코드를 맞춰간다는 게 어쩌면 가장 정확한 세계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 피이가 잠에서 깼죠. 피이는 혼자 살아요. 피이의 집 전체는 압축된 놀이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 사방천지에 널려있고 각종 기계 장치가 즐비해요. 그의 취향이 곳곳에 서려 있는데 그의 어린 아이적 기질을 잘 반영하는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이는 매일 아침 정해진 루틴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설명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줄을 당겨서 음악을 틀어요. 침대 위에서 스프링이 고장나도록 방방 뛰어요. 그 토끼 신발을 신고 당근 장난감 냄새를 발로 킁킁 맡아요. 그리고 1kg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아령을 끙끙거리면서 한 번 들다가 말고 소방차 장난감을 바닥에서 부릉부릉 몰다가 포테이토 헤드라는 장난감을 쳐요. 그 다음에 장난감 총으로 거대한 공룡 장난감을 또 손으로 쏘아서 쓰러뜨리고
물론 이 모든 동작 와중에 그는 특유의 그 하하 흐흐 흐흐 이런 웃음소리를 냅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이제 그 내려가는 봉 있죠. 봉. 소방관들이 타고 다니는 봉을 빙글빙글 타면서 내려가는데 1층에 도착하니까 잠옷이 특유의 회색 양복과 빨강 보타이로 바뀌어요. 집 내부의 강아지 집 앞에 가가지고 굿모닝 스펙 해가지고 강아지를 불러요. 집안의 정교한 장치들을 작동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기계 장치가 돌아가며 연이은 작용을 벌여가지고 계란을 자동으로 깨고, 또 기계가 계란 후라이를 하고, 기계가 토스트기에 빵을 넣고, 또 기계가 후라이팬에 팬케이크를 구워요. 이 사이에 피위는 욕실로 가는데 욕실 창문 밖에 보면은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창문은 어항이었던 셈이죠. 그 다음에 거대한 칫솔로 이제 과장된 칫솔이 있는데 그걸로 이빨을 닦아요. 그 와중에 강아지 밥을 또 기계가 주고, 기계가 오렌지 주스를 짜서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와중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 이 아침에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피위의 어린 아이다움을 느낄 수 있죠. 온갖 장난감으로 둘러싸인 실내와 온갖 기계장치로 마련된 아침 식사는 보고 있노라면, 실제 저런 집이 존재한다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상상이 절로 드는 거죠. 물론 어른들도 그런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 장면은 피위의 캐릭터성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라는 매체는 설명이나 대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수의 방법이에요. 잘 만든 영화는 단지 보여줄 뿐이에요. 상황이나 사건으로 말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피위의 집 오프닝 씬은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교과서적인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코미디 캐릭터를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코미디 캐릭터 하면 원조가 누구죠? 찰리 채플린입니다. 예. 채플린은 대사 한마디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죠. 모든 것은 상황이 맞다기보다는 상황을 거스르고 상황을 조작하는 그의 천재적인 테크닉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사람을 울리는 게 쉬울까요? 웃기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열받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죠. 많은 기업들도 물건을 사게 만들죠, 광고로. 근데 무언가 설득하거나 강압하거나 공포감에 적게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감동을 주는 건 어려워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웬만해서 웃지를 않아요. 10,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10분이라도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채플린은 해냈고 위대한 배우, 전설적인 배우가 됐죠. 최근의 사례로 미스터 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터 빈도 대사가 없죠. 거의 없죠. 표정과 행동으로 웃기죠. 채플린이나 미스터 빈은 특유의 복장과 특유의 표정, 특유의 행동이 있습니다. 코미디 캐릭터들은 자신만의 고유성을 누구보다 잘 어필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피위도 자신만의 캐릭터성을 이 영화에서 정말 잘 구축해냈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복장을 보면 위아래가 온통 회색인 양복이에요. 빨간색 보타이, 하얀 와이셔츠, 하얀 구두. 깔끔하죠, 이미지가. 단정하게 붙이고 위로 밀어 올린 머리, 하얀 얼굴, 빨간 입술, 깨끗하고 맑은 피부, 특유의 웃음소리, 특유의 표정은 정말 독특하고 개성이 넘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관객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모습만 보아도, 피만 봐도 웃음이 빵 터지는 거죠. 마치 무조건 반사처럼 말이죠. 자, 이제 다음 시퀀스 넘어가서 세 번째 시퀀스입니다. 세 번째 시퀀스에서 피는 밖으로 나가요.
마치 비밀 작전을 007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안테나가 작동하고 로봇 태권브이가 출동하는 듯이 그가 아끼는 자전거가 차고에서 차고 문이 열리면서 등장을 해요. 과도한 불빛이 비치고 영광스러운 음악과 함께 자전거가 등장합니다. 이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앞에 프로펠러가 달렸고 사자 머리 모양이 달렸고 빨간색과 하얀색이 무늬를 이루어 바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전거는 애들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피위의 어린아이다운 취향이 잘 묻어나게끔 디자인된 거죠. 시장통에서 파는 양산형 자전거가 아니라 특수하게 주문 제작한 자전거처럼 고유하게 생긴 거예요. 이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가는데 마침 걸어오는 그 친구 프랜시스를 만납니다. 프랜시스는 위아래가 파란색인 옷을 입었어요. 되게 뚱뚱하고 올백머리를 하고 얼굴은 좀 재수없는 표정으로 피에게 말해요. 야, 오늘 내 생일이야. 우리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준대. 내가 뭘 원하게? 피가 대답하죠. 새로운데? 아니, 네 자전거. 이 말을 듣자마자 피는 웃으면서 땅바닥을 뒹굽니다. 실제로 뒹굴어요. 땅바닥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생긴 거는 20대, 30대 성인인데 하는 짓이나 하는 대사가 꼭 10대 초반의 꼬마 아이 같은 거예요. 이 모순적 상황에서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프란시스가 말하는 걸 피가 또 따라해요. 꼭 우리 어렸을 적에 말싸움을 보는 듯도 합니다. 이 장면도 반복해서 보아도 지루하지 않은 매력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피에게 굴욕을 당하죠. 복수를 다짐합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피위 하면서. 이 장면이 일종의 복선으로 향후 프란시스가 피의 자전거를 훔쳐갈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프란시스는 이 영화에서 악당 역할인 셈이죠. 빌런이죠, 빌런. 피는 온갖 묘기를 부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요. 타다가 자빠져서 아이들 앞에 이제 굴르는데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거야 하면서 변명을 하죠. 피는 자전거를 삐에로 앞에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묶어놓고 쇼핑을 갑니다. 마리오의 매직샵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장난감을 사요. 참고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에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훈훈한 감정이 저절로 들어요. 어딘가 있을 법한, 아니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가상적 마을에서 피는 매일 아침을 맞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피 직업도 안 나와요. 장난감을 구매하고 피는 자전거 가게로 들어갑니다. 도티라는 이 가게의 종업원이 피에게 경적을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 됐어. 이제 충분히 시끄러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쑥스러워하죠. 도티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랑 자동차 극장에 가자고 도티가 말해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피는 귀찮아하는 표정입니다. 피는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난 외톨이야 도티 반항아 라고 말하면서 경적을 들고 웃으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자기가 원래 이제 쇠사슬로 묶어놨던 삐에로에 묶어놨던 자전거가 사라졌어요. 뭐 프란시스가 훔쳐간 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피는 도티의 자전거 가게로 돌아가고 경적을 빵 울리면서 기절하고 말아요. 경찰이 출동하고 피가 경찰한테 말을 하죠. 수사망을 펴요. 모든 지역을 샅샅이 수색해 서둘러요. 경찰은 피에게 말합니다. 네 자전거 때문에 경찰이 비상을 걸 순 없어. 만일 찾지 못하겠거든 경찰서로 와서 접수해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피가 망연자실하게 이제 걸어요. 밖에서 이제 하필 모든 종류의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광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서커스단이 지나가고 꼬마 아이도 지나가고 배달부도 지나가고 자전거 선수 장난감 자전거까지 옆을 지나가요. 되게 코미디적인 설정이죠.
피의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여자 경찰관에게 말을 해요. 야, 여기 소련이 관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는 그렇게 대화하다가 경찰 그 관이 하나의 단서를 줘요. 지금 가장 긴밀한 그 자전거를 훔쳐갔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니? 하니까 프란시스가 생각난 거죠. 프란시스 집으로 막 달려가요. 피의는. 프란시스는 2층에 있는 거대한 자기 실내 수영장에서 장난감 배를 갖고 놀고 있었는데 피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막 몸싸움을 벌이는 거죠. 얘를 혼내줍니다. 물에 빠뜨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프란시스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야, 증거가 없으니까, 얘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화해해라. 마지못해서 피의는 화해하면서 그걸 떠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프란시스는 몰래 뒤로 피의의 자전거를 누군가에게 팔아 넘기죠. 피의는 라디오에 광고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지하실로 모아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이 상자에는 217개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증거죠. 증거물 A, 희생자들의 사진, 내 자전거와 나. 근데 증거물 B, 다른 사진. 이 사진에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건 그냥 나예요. 자전거가 없는 하면서 오열해요. 증거물 C, 내가 집어올린 경적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의는 증거물 Q까지 말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지쳐서 졸고 있어요. 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야, 우린 여기 3시간도 넘게 있었다고. 우리 중 아무도 이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고. 피의는 혼자 분노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미쳐버려요.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뜹니다. 이 장면도 나름의 코미디적인 요소와 피의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연출이 잘 된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요. 피의는 이거 진짜 막막한 심정으로 비 오는 날 거리에 이제 밤에 비를 맞고 걸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점쟁이 집, 타로 카드 이런 집을 봤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죠. 마담 루비가 피의에게 말을 합니다. 20달러만 있으면 많은 걸 말해주지. 30달러면 더 말해줄 수 있어. 50달러면 모든 걸 말해주지. 한마디로 돈에 눈이 먼 사이비 점쟁이인 거죠. 피의는 자전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전부를 줘버려요. 마담 루비는 이 밑에서 스위치를 손을 켜가지고 구슬이 이제 빛나게 해요. 피의의 지갑 속에 있는 자전거 사진을 딱 보고 자전거를 찾으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의는 흥분해서 어딨어요 자전거 이렇게 하니까 마담 루비가 그게 어딨지 하다 창밖을 보다가 알라모라는 글자를 보고 알라모 베이스먼트 지하에 있어 거기로 가봐. 피의는 신나서 나가죠. 그 다음 장면은 피의가 고속도로에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차를 세우려고 막 손을 드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요. 아마 오랜 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피의는 주저앉고 나중에 도로에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제목처럼 피의의 대모험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피의가 모험을 하는 여정 와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재밌어요. 일종의 로드 무비적인 요소인데 피의가 어떤 캐릭터를 만나는지 한 명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의를 태워준 아저씨. 그는 탈옥범이에요. 총도 갖고 있어요. 손에 수갑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의는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변장을 순식간에 합니다. 피의는 부인이 되고 탈옥수는 수염난 아저씨로 변장해서 그 검문 위기를 모면하죠. 피의가 없었으면 그 탈옥범은 총을 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밤이 되자 탈옥수 대신에 피의가 운전을 합니다. 표지판이 나오는데 꼬불꼬불한 길에서 점점 복잡한 길로 표지판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길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져요. 피의가 몰던 차는 벼랑 아래로 추락합니다. 피의와 탈옥수 아저씨는 서로 붙잡고 비명을 지르죠. 놀랍게도 또 신기하게도 차는 전혀 부서지지 않고 땅에 착륙해요. 이러한 묘사 자체가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애니메이션적 연출이라 할 수 있는데
코미디란 장르에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럭스 아저씨도 은근히 인간미가 느껴져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착하구나, 그런 게 좋았어요. 타럭스는 피이를 내려두고 떠나버리죠.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어두운 거리에 홀로 남겨진 피이가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트럭이 그 피이 앞에 멈춰 섭니다. 심각한 표정의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할로윈풍 음악 아시죠? 밤밤 하면서 되게 심각한 음악. 이런 밤엔 말이야, 10년 전 이처럼 쭉 뻗은 도로에서 짙은 안개에서 전엔 본 적 없는 최악의 사고를 봤지 하면서 썰을 풀어놓아요. 할머니 얼굴이 갑자기 클레이 애니메이션 식으로 바뀌면서 눈이 튀어나와요. 이게 끔찍하고 무섭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유쾌하고 재밌게 묘사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떤 술집 앞에 피이를 내려놓고 떠나는데 가면서 그들에게 꼭 말해라, 라지 마지가 널 보냈다고, 하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가버려요. 피이는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라지 마지가 보내서 왔어요 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피이를 바라보죠. 그녀는 10년 전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괴담 스토리가 첨가됨으로 인해서 코미디 영화의 색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피이가 술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술값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술집 종업원 아줌마가 피이에게, 피이가 떠날 때 난 언제나 이별에 서툴어, 잠깐 가기 전에 나랑 해 뜨는 거 보러 갈래? 하고 제안을 해요. 피이는 받아들이죠. 피이는 아줌마와 함께 거대한 공룡이 이제 외부에 있는데 공룡 공원 같아요. 공룡 내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를 밖에서 그 아줌마의 남자친구가 지켜보고 그쪽으로 다가가죠. 피이와 아줌마는 공룡 내부에서 꿈 나눔을 하게 돼요. 피이의 꿈은 자전거를 되찾는 거예요. 아줌마의 꿈은 영원한 사랑과 함께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왜 꿈을 실행하지 않냐고 피이가 묻자 그 아줌마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은 자신의 남자친구 앤디가 질투가 심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피이는 시몬에게 말해요. 뭔가 이루어지길 그냥 바라기만 해선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시몬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죠. 난 오랫동안 날 그렇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렸어. 피이는 시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순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앤디는 공룡 뼈다귀를 들고, 그 모형이죠, 피이를 죽일 듯이 쫓아갑니다. 피이도 미친 듯이 도망가죠. 앤디를 피해 도망가던 피이는 마침 지나가던 열차에 올라타요. 거기에 이제 건초더미 위에 좀 불황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할아버지와 피이는 기차에서 신나게 노래합니다. 노래가 바뀔 때마다 피이는 점점 지쳐가요. 아마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던 모양인데 할아버지만 신나 있어요. 피이는 더 이상 지겨워서 안 되겠는지 기차 밖으로 뛰어내려버려요. 그런데 뛰어내린 곳이 마침 알라모였어요. 목적지였던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게, 이 영화에서 우리가 개연성을 바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이고 어떻게든 피이는 자전거를 찾게 되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이들은 강박적으로 개연성이 모두 들어맞아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나 어떤 개념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지킬 것을 강요하는 순간 폭력적이며 일방적으로 심판하고 대상화하게 돼요. 그러한 강요와 억압을 받는 창작자는 반드시 자기 검열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영화 자체의 활력과 생기, 창의성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되니까. 개연성이 없어도 좋은 영화가 있는데 이런 코미디 영화의 경우 대놓고 개연성을 무시하며 모든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 버립니다. 예측 불가능성과 절묘한 우연성이 코미디를 더 코미디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걸 누군가가 개연성이 없다고 비난한다면 비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이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미디는 코미디로 보아야 옳아요. 어떤 영화든지 그 영화 자체의 내재적 흐름에 따라 봐야 돼요. 그 영화만의 스토리가 있고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어떤 영화에 대한 평가 기준을 오직 그 영화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피의 대모험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런 기준은 오직 피의 대모험에 기반하여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재적 비판입니다. 계속 해볼게요. 네, 피는 알라모에 도착했어요. 결국 이게 관광지예요. 마침 관광 안내원이 관광객들에게 알라모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는 손을 들고 질문하려 하지만 모든 이들의 눈치를 받아요. 안내원도 안내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라고 하죠. 피는 할 수 없이 지루한 가이드의 말을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어요. 이 장면이 재밌는 이유는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코미디의 요소 중에서 공감 가능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군대 개그가 있고 학창시절 지루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어본 사람만이 공감하는 개그가 또 있죠. 이처럼 좋은 개그란 동시대인들이 공감 가능한 지점을 절묘하게 끄집어낼 줄 아는 역량에 달려있다고 봐요. 피는 알라모에 지하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절망하죠. 그래서 피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요. 갔는데 우연히 시몬, 아까 그 공룡 안에서 말했던 시몬을 만납니다. 다시 만났는데 시몬은 피의 말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버스를 타요. 피는 도티한테 전화를 걸어서 차비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도티는 아까 이제 피를 짝사랑하던 친구죠. 피는 버스 티켓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앤디, 아까 거대한 그 앤디 남자친구 앤디를 만납니다. 다시 앤디를 피해서 피는 도망가요. 우연히 들어간 컨테이너 차량에서 변장을 하고 나오는데 카우보이 복장이라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황소 위에 올라탑니다. 황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중들이 보고 있고, 해설자는 말해요. 방금 산 안토니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곧 세계 신기록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근데 곧 떨어지고 말죠. 앤디는 이런 피를 알아보고 피를 잡으러 경기장 안으로 난입하지만 앤디의 옷이 빨간색이라 황소에 쫓겨 달아납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피는 전화를 걸기 위해 어떤 주점에 들어가요. 이 피는 시끄러운 걸 잠재우기 위해서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 주점이. 나 전화를 해요. 조용히 해요 하면서 외치니까 떠들던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면서 피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너에게 여기가 사탄의 종들의 개인 클럽이라 말 안 해줬니? 피는 밖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실수로 줄지어 있는 그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버려요. 클럽 안에 있는 그 바이커들은 성이 나가지고 피를 클럽 안으로 멱살 잡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피 앞에 이제 삥 둘러가지고 저마다 야, 녀석을 죽이자, 녀석을 목매달자, 녀석을 짓밟자 외치죠. 위기감을 느낀 피는 마지막 소원을 말해도 되나요? 물었어요. 구두를 빌려가지고 춤을 춥니다. 이 장면이 저는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웃기거든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유의 춤 동작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춤을 춰요. 이게 자기가 고안해낸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요. 클럽 안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 춤을 보면서 심드렁 하다가 나중에 환호하고 막 열광을 합니다. 바이커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결국엔 이제 오토바이를 빌려 타기까지 해요. 피는 달리자마자 운전 미숙으로 광고판을 들이받죠.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 TV에서 우연히 자신의 자전거를 피는 발견해요. 거기 어디냐?
할리우드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예요. 여기가 그게 절정에 해당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헐리우드 결국 이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갔죠. 가가지고 영화 촬영장에서 수녀 복장을 하고 몰래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쳐 도망가요. 달아나요. 그러자 그 경비원들이 피를 쫓죠. 그래서 피는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면서 고질라 세트장도 지나가고 해변 세트장 지나가고 북극 세트장,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지나가면서 세트장마다 난장판을 만들어요. 이걸 보는 추적극인데, 액션 활극인데 이걸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세트장에서 우연히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도 데려오고 수영복 입은 남녀들이 딸려와요. 모든 이들을 따돌린 피이는 결국 자신의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침 거기에 불이 난 동물 가게가 있었어요. 동물을 구하려고 그 가게로 들어가죠. 피이는 원숭이와 함께 강아지도 구하고 새도 구하고 물고기도 구하고 뱀까지 구해냅니다. 그리고 기절하죠. 그 다음 장면은 워너브라더스 사장실에서 취조를 받아요. 사장의 제안으로 피이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를 찍자는 제안을 받죠. 피이는 자전거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영화 제작을 승낙합니다. 영화가 상영되고 자동차 극장에서 피이는 여행 중에 만난,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극장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기차에서 불황하던 할아버지, 탈옥범, 아까 시몬, 바이크족 등을 차례로 다시 만나는 거죠. 사람들은 다 피이한테 이제 축하해주고 되게 훈훈하죠. 마지막으로 피이는 잘 차려입은 도티에게 갑니다. 여기서 모든 일의 발단이었던 프란시스가 기자들과 함께 나타나요. 프란시스는 기자들에게 자기가 피이와 의형제를 맺었고 자전거 바퀴 가는 걸 알려줬다고 너스레를 떨어요. 피이의 자전거를 내가 타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피이에게 물어요. 오케이 비위 하면서. 근데 피이는 마지못해서 좀 망설이다가 그래 의자에 앉아 했는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전거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프란시스를 멀리 날려버려요. 프란시스는 실제로도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이 만화적인 설정인 거죠. 낄낄 웃던 피이는 도티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피이의 대모험은 잘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매력있고 특징이 있고 정이 갑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팀 버튼에게 이 영화는 첫 장편이었죠. 중요한 분기점이자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팀 버튼의 그 단편 초기작이 빈센트였잖아요. 그 작품은 되게 우울했거든요.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이 피이의 데모홈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제 팀 버튼 자신의 과거도 어둡고 우울하고 소외당했던 과거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둡고 우울하고 암울했으니까 그런 류의 영화만 주구장창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영화를 만들겠어요? 공포 영화, 분노에 가득 찬 영화,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만드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팀 버튼은 공포 영화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피이의 대모험처럼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찬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팀 버튼의 세계는 동심과 판타지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저는 많은 이들이 그 팀 버튼을 좀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팀 버튼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기괴하다, 아니면 어둡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팀 버튼은 기괴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어둡다는 게 한없이 어둡다는 게 아니에요. 빛을 품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고, 기괴한 것도 기이하고 괴상한 게 기괴한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어쩌면 이제 팀 버튼이 영화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의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어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 버튼이 좋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런 부정적 기운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팀 버튼은 이것들을 긍정의 기운,
변환한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게 창작물을 하면서 저의 에너지가 변환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팀버튼 영화를 많이 다룰 텐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서 또 공감이 가고 정이 가고, 이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꿨는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할 거고요. 예, 지금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